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4일 재배무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서 오늘 새벽 12시 20분쯤에 0시 20분쯤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뭐 이건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영장을 발부할 때 대개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각할 때는 뭐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든지 뭐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사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공소장에 쭉 써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기자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항상 상식에 맞지 않으면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뭐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전달했던 사람 두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실제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이런 상당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 송경호 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우선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구속의 상당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건데요. 사안의 중대성도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범죄다, 작은 범죄다, 이런 거. 법 위반이 명확해도 정말 작은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판사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저하고 같이 종편 그 TV조선에 그 이것이 정치다 나오는 여상원 변호사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영장 판사를. 그런데 그 영장 판사를 해볼 때 자기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죄의 규모를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규모를 생각해서 그 규모가 크면 일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범죄의 규모, 근데 규모라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나 판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아, 이 범죄는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그 다음에 뭐 위조, 그 다음에 증거인멸,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증거인멸 부분이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우선 범죄 수사에 들어갈 때 맨 처음 뭘 합니까? 휴대전화 자택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는 휴대전화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확보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마 못한 거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거죠. 어느 한국일보 보도인가 보니까 뭐 2차례 기각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거죠. 그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보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있죠. 또 하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그 들어갔을 때 정경심 교수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가방 속에서 저걸 꺼내서 그러니까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이거 유심칩 어떻게 가냐 이래서 자기가 유심칩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다가
그 유심칩을 빼내고 낄 수 있도록 뭐 핀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얻어다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른바 대포폰 이걸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 그 여의도 켄싱턴 호텔로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노트북입니다. 차 뒤에서 그 노트북 좀 가져와 라고 해서 노트북 가방하고 이걸 가져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방을, 차 뒤에 있는 노트북 가방을 좀 가져다 줘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노트북이 들었는지는 모르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트북 가방 안에 노트북이 안 들었으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방이 왜 필요해서 노트북을 가져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보면 압니다. 노트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노트북 가방에 뭐 다른 거 넣어가지고 다녔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김경록 씨는 노트북을 갖다 줬다고 하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 노트북을 안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핵심적인 세 가지가 바로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틀림없이 만약에 구속 상태를 면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증거인멸에 가장 큰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바로 이상훈 대표,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나 웰스 CNT의 최모 대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명재군 부장판사가 다 불구속,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람들 지금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소위 사모펀드와 관련한 핵심적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설령 조국 전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이 구속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상훈 대표나 코링크 사모펀드 이상훈 대표나 웰스 CNT 최모 대표 같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또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아마 구속됐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뭐 범죄 규모도 물론 크지만 사모펀드라는 게 굉장히 큰 범죄죠. 그 펀드 관련한 범죄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편에 보면 또는 뭐 일부 지상파 같은 데 그 친문 패널들 나와가지고 건강상 이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그 기준 중에 건강상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무슨 얘기냐면 건강이 정 허락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이유로 해서 뭐 형 집행정지나 보석이나 병보석이나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고 하는데 건강상 이유라는 것은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심사할 때 명재군 부장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러다가 쓴 논리에 불과하지 건강상의 문제는 별로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뇌종양과 뇌경색은 그냥 평생을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증세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검찰이 얼마나 며칠 전까지 법무장관의 부인이었는데 얼마나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래서 진단서뿐만 아니고 저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이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뇌종양이 어느 단계인지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술 안 하고 사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거에 관한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건강상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문 패널들이 자꾸 거기다 꿰어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친문 패널들은 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거는 기각될 사연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으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 또 사법 처리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가면서 윤석열 검찰은 워낙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얘기하니까 제대로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국 전 장관 일가 또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떠한 증거 수집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기자들도 취재를 과거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별로 없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사법 처리 수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지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 이유서에 보면 11가지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 있죠.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직결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아마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그 혐의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들, 딸, 그 중에서 특히 딸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서울법대 동기의 아들, 지금 변호사 하는 이 3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인턴을 했느냐. 그런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검찰에 가서 200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갑자기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화를 해서, 그날 전화를 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전화를 해서 5월 15일에 내가 국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해라. 사형제에 관한 세미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 거기 갈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조국 교수가 오라고 그래서 갔다. 그래서 그날 하루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끊어주더라. 허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장모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뜹니다. 이렇게 누구한테서 전화 왔는지.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미 다 드러났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와 무관한 범죄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하고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전화할 때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 2번을 전화해서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고 한 번은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걸 재촉을 한 것으로 최성해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마 최성해 총장이 자세히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웅동학원 관련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사장인데 아버지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웅동학원 공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그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는 현재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도 웅동학원 관련인데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가 웅동학원의 부동산을 감료하려고 합니다. 감료하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한 대응 문건이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 문건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한테 보냈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거나 그걸 비법률학자인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거나 검토했을 리는 저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누가 보내준 거를 열람했거나, 그럼 여기에도 관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4가지의 혐의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을 부를 텐데 언제 부를까? 대체적으로 지금 추정은 아마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부르지 않을까. 자, 그러면 현재 있는 정도의, 드러난 정도의
그 혐의를 가지고서 조국 전 장관의 사법 처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구속될까, 뭐 이런 거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 그 이것이 웅동학원 관련한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뭐 부부 같이 구속 안 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명확히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저는 구속감이다. 그리고 구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구속 기소보다는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나 기소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인턴 허위 증명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증거인멸 관여 뭐 이런 부분은 구속을 할 정도의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건 구속보다는 아마 불구속으로 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 구속됐고 구속 수사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그 기소 내지는 구속. 뭐 구속은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은 그 가능성까지도 이제 점쳐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했다. 그리고 1라운드인 정경심 교수 구속 부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은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